안녕하세요. 경제사회TV 물어보자 코너의 진행자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이슈였던 해외 직구 규제와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주제를 같이 다뤄볼 경제사회연구원 권남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알리아 테무 많이 사용하시죠? 중국 초저가 플랫폼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다가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정부가 처음에는 KC 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5월 22일자 기사를 볼 텐데요. 잇따른 해외 직구 헛발질, 이번엔 부처별 안전검사라는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하면 KC 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정부에서 부처별로 품목을 정해서 각 부처가 안전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후 규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기사에서는 이것 또한 탁상 행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거밖엔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그 직구 문제가 이제 이 소비자분들의 공분을 이제 사고, 그 정부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안전 문제도 고스란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산업을 이제 피폐화시키는 문제도 고스란히 살아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거는 틀림이 없고요. 이제 다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번 비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런 안전검사를 해도 그것도 문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비판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KC 인증을 못 받은 그런 제품은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증을 요구를 하고 사전적으로 그냥 틀어막겠다는 얘기고 지금의 이제 얘기는 일단 수입은 허용을 하되 수입되어 오는 것들 중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더 이상 수입을 못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사전 규제를 해서 수입을 못하게 하는 게 정부로서는 훨씬 규제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막기가 편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정상적인 제품도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사후 규제로 돌리면 막 물밀듯이 들어온 제품들을 사후적으로 보고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 훨씬 조사하기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불필요하게 막거나 이런 거는 없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소비자들에게는 훨씬 더 나은 방식이고요. 우리가 어차피 어떤 쪽이든 완벽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해외 직구의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 알리테무가 갑자기 이제 막 밀려오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난리가 난 건데요.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산업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해외 직구의 문제는 우리만 겪고 있었던 건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진작부터 많이 이제 겪고 있었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직구를 다 금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비자나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정책인데 이거를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직구를 아예 금지를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단기적인 대책이 있고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텐데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과잉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종의 중국의 부동산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으면서 이 제조업에다가 보조금을 집중을 하고 그래서 약간 그 덤핑 내지는 밀어내기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영원히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몇 년간의 이런 중국발 쇼크를 어떻게 이걸 잘 대처할 것이냐라는 이 단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이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고 더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중에서도
우리가 이미 중국의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고쳐서 경쟁력 있는 거는 살리고 경쟁력이 없는 거는 좀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충격은 완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이고. 근데 그 와중에 이 직구를 그냥 막자. 당장 죽겠으니까 직구를 일단 막아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너무 이제 단순한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탈이 났던 거고요. 이제라도 이 좀 더 스마트하게 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 뭐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전 규제를 할 문제는 아니고 국내 유통시장과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뭐 중단기적, 장기적 관점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5월 23일자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은 한은 성장률 올렸지만 상고하적, 금리 인하론 확산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내용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는 이야기이고 동결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담은 기사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자가 싸야지 내야 될 돈이 적으니까 무조건 금리가 낮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금리라는 것이 뭐 원금 대비 이자율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금리가 도대체 뭐 어떻게 구성이 되고 누가 결정하고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돈을 빌리는 값인데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서 나중에 이제 갚을 때는 이자를 얹어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가 쉬우면 쉬울수록 금리는 낮을 것이고 돈을 빌리기가 어려울수록 금리는 이제 높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돈을 빌리기가 쉬우려면 당연히 많을 때 쉽겠죠. 그래서 이게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그 통화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많다 적다라는 거는 약간의 이게 좀 그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돈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돈이 실제로 많더라도 적게 느껴지는 것이고 원하는 사람이 적으면은 그러면은 뭐 돈이 적어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의 수요가 일단 중요하고요. 돈을 얼마나 원하고 있느냐. 돈을 원한다는 건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사업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을 때 돈을 많이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돈을 얼마나 찍어냈느냐의 그 부분을 정하는 거는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정한다는 거는 결국 시중에서 돈을 원하는 건 이 정도 돈을 원하는데 이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낼 거냐. 우리는 요 정도 금리 수준에 맞춰서 돈을 찍어주겠다. 그거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금리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건 결국 이 정도 레벨에서 맞춰줄 정도로 우리가 돈을 찍어주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 정리하면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 금리가 낮아지고 돈을 네. 적게 풀면 금리가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시중에서 원하는 것보다 적게 풀면은 금리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먼저 뭐 강제로 인하를 못하는 건가요? 사실 뭐 강제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한국은행이 그 우리나라의 자국 통화량을 결정을 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우리 경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결국 이제 금리를 정한다는 건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느냐를 정하는 건데 우리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물가 상승.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돈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찍어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게 돈을 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줘 봤자 이자를 얼마 못 받으니까 사실은 좀 안 좋죠. 근데 보니까 미국은 이자율이 높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을 미국으로 보내면
그러면 내가 훨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던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 돈을 미국 돈으로 바꾸는 서로 값어치를 비교를 하는 거니까 미국 돈의 값어치는 높아지고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는 낮아지고 하면 환율이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율 격차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그러면은 이 환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가 이제 멍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물가 상승,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 이 두 가지를 다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미국의 금리를 보고 너무 격차가 많이 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멍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금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지 미국이 우리한테 뭐 강제로 뭘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뭐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자본이 미국에 흘러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네. 미국의 이제 자산을 이제 축적하면은 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 이게 우리나라 자본이라고 그냥 너무 쉽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돈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계에 있는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자본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본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는 돈이 더 많을 건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다 보내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자본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환율이 이제 뭐 달러당 1,000원, 1,200원 하던 게 1,300원, 1,400원, 1,500원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모든 그런 물건들을 훨씬 비싸게 이제 수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자본의 이동이지만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뭐 기름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수입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럼 지금과 같이 금리를 동결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통화 정책이 어려운 게 너무 그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이 값어치가 없어지면서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도 일어나고 또 환율도 불안해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돈을 적게 찍어내면 그러면은 시중에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돈만큼을 찍어내지를 않으니까 경기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서 뭐 사업도 하고 뭐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빌릴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으면은 경기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요. 이 적정한 수준을 뭐 찾는 게 쉽지는 않은데 대개의 경우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우리가 딱 뭐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립금리라는 개념은 요 정도 금리를 유지를 하면은 물가 상승도 크게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경기 문제도 경기 위축 문제도 크게 일어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립금리가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립금리를 가능한 한 맞춰서 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누구도 정확하게 그 수준을 알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는 지금의 금리가 중립금리보다는 조금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하면 원장님께서도 지금 금리를 빨리 낮춰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으면서 매일 이 문제만 가지고 걱정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고 한국은행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굳이 그 제 의견을 이제 밝히자면 금리를 이제 낮춰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조금 이제 사실 복잡한 그림 같은 건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 많은 국민들이 물가에 대해서 지금 너무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거시지표상으로는 물가가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 보시면은 물가가 2022년 7월에 꼭대기를 찍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소비자 물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파란색은 그 중에서 이제 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부분이 많은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근원 물가라고 부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 그러니까 해외 요인을 빼면은 물가 수준이 오히려 더 낮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근원 물가로 보면 2.4%, 소비자 물가로 보면 3.1% 정도인데, 근데 원래 한국은행의 타겟이 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 물가 상승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경제가 안정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 근원 물가 보면은 2.4니까 2%에 근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어서 더 물가를 막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원달러 환율을 보면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 게 이자율 때문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경제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금리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해서 이 환율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요즘은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엔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보다는 엔화가 너무 가치가 낮으니까 우리도 이제 덩달아 거기 영향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더 복잡한 그림을 이제 죄송스럽지만 더 복잡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책금리 격차와 환율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환율로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미국보다 이 금리가 낮으면은 뭐 돈이 전부 다 미국으로 흘러가서 그래서 환율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지금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가 다 뭐냐면 우리보다 미국이 금리가 높을 때, 그 나머지는 우리가 더 금리가 높았을 때고요. 근데 우리보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으면 그때 환율이 확 만약 떴으면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환율이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럴 텐데, 그동안 경험을 보면 그러지를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원달러 환율인데, 이 빨간 벌겋게 칠해진 부분에서 확 치솟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환율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환율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고, 환율을 영향을 주는 거는 실제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좋냐 나쁘냐지, 그렇게 통화 정책, 금리 수준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게 요즘에 이제 대세, 그러니까 설명의 대세거든요. 그래서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랬고 복잡해졌는데, 결론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물가가 그래도 좀 안정이 돼 있고, 환율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당장 죽겠으니까, 우리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아직 안 낮추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자율을 좀 낮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네.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 몇 퍼센트 정도 낮아지면 내수 경기가 살아날까요? 아니요.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하기가 어렵고요.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지는. 금리로만 내수 경기를 살린다는 건 사실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수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아까 중립금리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것도 그냥 하나의 그 안에 불과한데 한 3.3%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5니까 그냥 한 스텝 정도만 낮아져도 그래도 좀 중립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필요하다면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는데, 물론 너무 과도하게 낮추면 그건 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당분간 금리를 안 내릴 것 같거든요. 원래는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게 대세였는데, 여러 가지 미국의 지금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쉽게 내리기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내릴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되냐? 그거보다는 조금 우리가 먼저 내려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를 선제적 금리 인하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같이 내리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지금 2%포인트 나는데, 이거보다 격차가 더 멀어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미국이 낮추면 우리도 같이 낮추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미국이 올해 중에 금리를 한 두세 번 낮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이렇게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가 상승도 견조한 편이고. 그래서 내년까지 안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우리도 계속 기다려야 되냐? 기다리지 말고 조금 먼저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네, 오늘 원장님과 해외 직구 규제와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 해외 직구 규제의 경우에는 사후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그리고 금리 인하론 관련해서는 미국이 낮추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에 또 다른 경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